지구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단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태양계의 수십억 개에 달하는 어느 곳에선가는 생물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기에 적합한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구의 보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파괴적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위험한 파괴는 되어갈 뿐입니다. 인간의 지력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냉 난방장치, 전등, 힘을 덜어주는 기계, 점점 더 커지고 효율적인 교통수단 등 여러 목적에 따른 편리함을 찾는다. 이들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삶의 터전인 지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는 제품들을 땅이나 대기 중으로 쏟아놓고 있다. 기존에 있던 물질에 더욱 위험물질을 가하기도 하며 어떤 제품들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방사능의 경우 인명과 직결되므로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많은 공장과 교통수단들은 독성 폐기물들을 바다와 강에 버린다. 그것들은 물의 흐름을 타고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땅에 흡수된다. 이로 인해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 오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인간이 환경을 고갈시킴으로 해서 자원의 감소로 인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게 될 때 환경의 보호는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을 것이다.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이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쓰레기를 만든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은 이러한 것들을 생물이나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고 흡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쓰레기를 먹이로 하여 사는데 새가 코끼리의 배설물을 먹는 것과 같은 예이다. 하이에나와 말똥가리 같이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은 단지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생물학적 균형을 파괴하였으며 인간의 문명은 수많은 종류의 막대한 잔유물 등을 만들었고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학적 순환을 변경시켰고 다른 생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인간에 의한 오염은 오염물질의 연소나 다양한 물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가 주 원인이다. 지구에는 지금까지 공해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많은 산업과 오염을 만드는 인간들이 없었다. 가장 큰 오염원은 산업과 발전소이다. 인간에게 유용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연료가 연소된다. 나무나 석탄 그리고 석유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연소에 의한 연기에 작은 입자가 대기 중에 퍼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입자들은 구름을 형성하여 먼 곳에 가서 비를 내린다. 대기 중에 있는 많은 물질들은 화학적인 비운화를 한다. 예를 들어 삼산화황과 아산화질소 그리고 보통의 화학 물질과 연기가 구름 속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유해한 황산과 질산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산을 포함한 비는 가스가 생성되었던 곳에서부터 멀리 날아간 후 넓은 지역을 적신다. 산성비의 결과로 강이 오염되고 넓은 지역의 초목들이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공해를 일으킨다. 냉동과 세척에 쓰이는 물은 종종 독성 물질을 녹여서 강으로 유입되게 하고, 냉각에 쓰이는 물은 생물학적인 균형을 깰 정도의 높은 온도가 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강은 독성 잔유물을 바다로 옮겨가고, 바다가 아무리 포용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카드뮴, 납, 비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염된 물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염으로 인한 영원한 파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도시의 인구가 몰림에 따라 밀집되는 곳은 좀 더 오염이 심하게 된다. 도시에는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놀랄 만큼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을 대기로 쏟아놓는다. 가솔린을 사용하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엄청난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입자는 결국 비가 되어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대부분의 기름은 유조선이나 산업용 폐수에서 나온다. 거대한 유조선이 기름을 운송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기름의 유출로 인한 오염의 위험은 증가일로에 있다. 수백만 갤런에 달하는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생태학적인 피해는 매우 심하다. 1989년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협에서 일어난 엑슨밸리의 기름 유출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151마리의 대머리 독수리를 포함한 36,471마리의 새들, 1,016마리의 해달과 집계가 안 된 고래와 바다표범, 그리고 돌고래, 검은 꼬리 사슴과 그리고 곰들, 또 수많은 물고기와 어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도시 인구는 또한 쓰레기의 형태로 많은 양의 잔유물을 만든다. 나무, 천과 종이와 같은 쓰레기들은 자연에 의해 분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용 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 철과 같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무기물이다. 이들 무기물은 특별한 처리를 거쳐 제거하거나 재생해야 한다.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과 같은 것들은 적은 원가로 재생 가능하며 환경 파괴를 감소시킨다. 가정용 쓰레기의 재생은 법적인 자격이 필요하다. 교외에서의 인간에 의한 오염은 자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숲은 치명적인 산성비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숲에 일어나는 불은 자연의 생물학적 순환인데 심한 불길과 무차별한 벌목은 넓은 지역에 걸쳐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한때는 푸르고 물기가 많았던 많은 숲들이 사막으로 비은하는 것이다. 살충제와 제초제 같은 농약의 사용으로 세계적인 오염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약은 토양 속에 오랜 기간 보존되며 비가 되어 넓은 지역에 뿌려질 수도 있다. 이들은 처음 사용한 후 계속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DDT와 같이 곤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살충제가 쓰이는데 어떤 곤충들은 이러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먹은 후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도 있다. 그 후 무당벌레와 같은 곤충이나 새에게 먹혀서 새로운 독성 물질의 희생자를 낸다. 독이 든 새를 먹은 새의 몸에 많은 독성 물질이 축적된다. 그러한 독성 물질은 동물의 번식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아래 껍질은 매우 약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새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DDT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지구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을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이 혹독하게 변한다면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의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복잡하게 이루어진 곳이어서 발밑에서 단지 몇 킬로미터 밑에 있는 열과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 내부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폭발성을 지닌 녹아있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활동적인 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그의 무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모든 자연의 재해 중에서 지진이 가장 심하다. 매년 1만 5천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는 지진은 무섭게도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한 파괴뿐만 아니라 지형까지도 바꾸어 놓는다. 지진의 강도는 지진계나 리터 스케일에 나타나는 숫자에 의해 측정한다. 스케일에는 1에서 10까지의 진도 눈금이 있다. 우리는 지층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겠지만 지금은 자연의 무시무시한 많은 현상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진의 운동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에너지다. 일반적으로 맨틀 안에 있는 진동의 형태를 지닌 탄력 있는 인장력이다. 지진 활동의 초점은 진원지이다. 충격파는 동심원을 그리며 전달이 된다. 충격파가 전달되는 진원 바로 위의 지표면을 진앙이라 한다. 진원은 지표면에서 깊게는 60마일의 밑에 있다. 매년 겪게 되는 80만 번의 지진 중에서 5만 번은 아무런 계측기가 없이도 느낄 수 있는데 진도는 미약한 곳에서 재앙에 이르는 것까지 있다.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는 바다에서 일어난다. 비록 지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진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지진은 매년 4건이 발생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지진은 1년에 15번이 일어나고 그 외에 극미한 피해를 주는 것이 1년에 100여 차례 발생한다. 가장 위력이 있는 지진의 에너지는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10,000배에 가까운 파괴력을 지닌다. 한때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진 그 자체보다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산 활동에 의해 부서진 파이프로부터 나오는 불길에 의해 고립되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하에 매설한 수도관이 파괴되어 불길의 진화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지진은 진동으로 인해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재로부터 도시 전체를 구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하기도 했다.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헤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바다로부터 시속 500마일로 몰려온다. 이 파도는 바다에는 적은 피해를 주지만 만과 같은 얕은 곳을 덮치면 치명적이다. 해안가는 거대한 물의 장벽에 휩쓸리게 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다.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덮친 것은 헤일이었다. 지진의 파장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서 지진계에 의해 계측된다. 이 계측기는 지각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측정 결과는 종이에 기록되어 나온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지각에 의한 것이다. 지진과 지구 내부 구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는 고체인 내핵, 액체인 외핵, 녹아있는 상태의 두터운 층인 하부 멘틀, 외부 멘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지각 등의 5개의 층이 있다. 지각은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15개의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주된 판을 들면 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인도 호주판, 태평양판, 그리고 남극판 등이다. 이 판들은 녹아있는 상태인 멘틀 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움직임이 대륙의 이동을 일으킨다.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웨그너는 모든 내륙은 한때 한 개의 대륙인 판게아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2억 년 전에 그 판들은 이동하여 지금과 같은 대륙 형태로 되었다고 한다. 지구상에는 느리지만 끊임없이 지각이 생겨나고 있다. 화산 활동의 근원지인 거대한 산맥이 바닷속에 형성되어 중앙 오세아니아 일대를 이룬다. 이 거대한 해저 산맥들은 활화산에 의해 생성되었다. 활화산들이 멘틀 속에 있는 물질들을 분출해냄에 따라 밖으로 퍼져나온 용암은 점점 굳어져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각들은 두 지각이 만나 다른 하나를 누르는 함몰 지역으로 몰린다. 그리고 점차 파괴되어 녹으면서 멘틀에 흡수된다. 두 판이 충돌하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여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해저 오세아니아는 극도로 불안정한 지역이다. 때로는 상당한 화산 활동이 계속되어 해저 화산이 수면 밖으로 솟아올라서 승을 만들기도 한다. 그 예로서 해저의 활화산의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슬란드가 있다. 다른 판을 누르고 솟아있는 지역과 측면을 서로 마찰시키고 있는 지역은 매우 불안정하다. 여기가 샌 안드리아 요새의 근원지이다. 불규칙한 지형을 따라 샌프란시스코 북부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650마일에 달하는 지역이다. 하늘에서 보면 요새의 일부 지역은 평평하게 보인다. 이 지역은 지진 활동에 의해 두 판이 21피트 정도 서로 평행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은 주로 지각이 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지진의 80%가 태평양에서 일어나고 15%가 지중해에서 일어난다.
오세아니아 판 위에 있는 태평양 화산대는 다른 오세아니아 판의 밑으로 함몰하고 있다. 지진은 일본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건물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지만 과밀한 인구로 인해 재해는 증가하고 있다. 지진은 섬에 국한하지 않고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안데스 산맥 부근 등지로 퍼져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시실리아와 구소련에서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황폐화된 모습이다. 이들 지역은 이스트우드에서 소아시아를 지나 구소련의 남부에 이르는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판과 아프리카판이 마찰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히말라야와 파키스탄은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모여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지진은 지구가 대륙판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증거이다. 놀라운 사실은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살아 숨쉬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라는 작고 포근한 둥지가 아래에 있는 벌레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지각판들이 제자리를 지켜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재앙에 대해 좀 더 연구한다면 완전히 멈출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구의 주인인 인간만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해가 적은 연료를 개발하고 매연과 화학물질의 배출을 규제해서 자연으로 하여금 생물들이 영원히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해를 줄이는 일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야 할 과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의 대양과 그곳에 사는 흥미로운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모두는 지구의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드넓은 지역에서 초목이 자라고 수많은 동물과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육지 면적의 2.5배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덮고 있는 대양들의 신비를 알아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이 바다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지각 중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경이로운 곳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바다에는 탐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는 생명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다. 바다의 깊이는 약 2마일에 달하며 지구에 있는 물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후와 기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태양계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이 원시의 바다에서 일어났다.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대다수의 지구상의 생물들은 바다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미생물들은 긴 세월 동안 좀 더 진화된 형태를 하고 있다. 식물도 바다에서 잘 진화하였는데 물고기가 아가미를 통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한다. 생명이 바다로부터 시작되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생명들이 한대 지방과 기온이 매우 높은 사막 지방을 포함한 지구 전체에 퍼져 살게 되었다.
바닷물은 수백만 년간 강으로부터 유입된 용해된 소금과 다른 성분들로 되어 있다. 매년 수백만 입방마일의 물이 증발한다. 소금은 증발하지 않으므로 바닷물에서는 결정체가 되어 남는다. 바닷물은 서서히 해마다 더 짜진다. 알려진 화학 원소의 70%가 바닷물에 들어있는데 주된 성분은 소금을 만드는 나트륨과 염소이다. 바닷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용해된 물질이 들어있고 안정된 상태이다. 이 성분들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바다는 3억 2,900만 입방마일의 물로 차 있다. 수면은 잔잔한 곳이 있는 반면에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이동한다. 파도는 끊임없이 1평방야드당 1612톤의 힘으로 해안가를 친다. 바다는 잠잠해 보이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달, 기온차, 해수의 밀도차,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다의 거대한 움직임은 막대한 양의 바닷물이 이동하는 해류를 만들게 된다. 바람이 해류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열대지방에서는 수심 3,300pt의 깊이까지 움직이며 양극지방의 해저까지 이동한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바다의 깊은 해류는 해양 생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극지방의 바닷물은 차갑고 무거워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해저로 퍼진 다음 적도로 흐르게 된다. 열대의 물은 극지방으로 흘러가서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차가운 물과 교체한다. 강물은 바닷속 생물들에게 중요한 광물질과 유기체로 넘친다. 찬물은 더 많은 양의 산소와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극지방의 찬물은 가라앉아서 해저의 물고기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그 후 찬물이 수면으로 나오게 되면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해류의 순환은 수많은 해양 생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물의 온도는 대량의 열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며 현저하게 변한다. 더운 만의 해류를 예로 들면 더운 물을 멀리 북대서양까지 대기 중으로 열을 빼앗기지 않고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해안가에서는 기온을 온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찬물이 더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안개가 발생한다. 극지방의 해류는 빙산을 선박의 항로까지 흘려보내는데 북반구에서도 매년 1만 개의 빙산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75개 정도가 북대서양의 어로 지역까지 흘러내려간다. 바다는 깊은 해류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물결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물결은 수면에서 수평하게 이동하고 물방울은 수직의 원을 그리며 이동한다.
입자가 깊은 곳에 있을수록 속도가 느리며 물결은 앞뒤로 움직인다. 해안이 가까워짐에 따라 물은 점점 얕아져서 물결의 속도는 줄어들고 가파르게 되어 원운동이 깨지게 되므로 물결은 잘게 부서지게 된다. 해일은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대한 파도이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시속 500마일로 이동이 가능하고 얕은 물에서는 속도가 감소하지만 거대한 물벽이 된다. 알래스카 남부 해안을 덮친 것은 220피트 높이의 해일이었다. 바다에서 가장 흔한 현상은 하루에 2차례 일어나는 간만의 차이다. 간만의 차는 지구의 자전, 달의 인력, 그리고 태양의 각도에 의해 생긴다. 각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간만의 차가 정해진다. 한살이는 매달 초승과 보름의 2차례인데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중력의 연결 상태에 따라 간만의 차가 생기게 된다. 가장 높은 간만의 차는 캐나다의 동해안을 따라 나타나는데 간조와 만조의 차가 35피트가 된다. 브리트니의 모사마 해안은 간조가 심하고 건조하지만 만조가 되면 섬이 바다에 쌓이게 된다. 해저에는 거대한 계곡과 산들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36,000피트의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이다. 대륙봉은 해안에서 50마일까지 나와 있으며 깊이는 200에서 1300피트이다. 이곳이 햇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양의 가스와 원유가 묻혀 있다. 대륙붕의 가장자리는 몇 마일의 깊이로 급격하게 경사가 져 있다. 괴상한 물고기와 다양한 갑각류가 아주 깊은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풍부하다. 해저 화산으로부터 나오는 황이 들어있는 뜨거운 물에서 서식하는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포함한 생물들이 존재한다. 해저의 지형은 매우 울퉁불퉁하다. 어떤 해저에 사는 수면 위로 올라와 섬을 만든다. 태평양에는 약 1만여 개의 해저화산이 있다. 대양 중앙의 산마루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맥대는 4만 6천 마일의 길이가 되고 전 세계의 해저를 양분하고 있다. 이러한 산마루가 다른 산들처럼 지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해저로 이어지는 깊이 60에서 150피트의 폭 300피트 이상의 계곡을 만든다. 이런 계곡에서는 해저 화산 폭발로 분출된 새로운 용암을 발견할 수 있다. 해안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구상의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 바다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넓은 대양에 살고 있는 신기한 생물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바다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다가 없었더라면 지구에는 생명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바다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물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원시의 대기에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가혹한 자외선으로부터 생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오존층이 없었다. 그러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바다는 여러 용해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원시 생물에게는 이상적인 영양분이 됐다. 사실상 모든 동물들은 바다의 생물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다. 고래나 돌고래, 그리고 바다 표범과 같은 포유류는 원래 육지에서 서식하던 동물인데 바다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플랭크톤 중에는 작은 절지동물들이 있다. 또한 거북과 같은 파충류도 있다. 그러나 곤충은 거의 대부분 육상동물이다. 플랭크톤을 제외하면 물고기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다양한 갑각류, 갯지렁이, 권표류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바다가 지구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지만 전체 식물의 3분의 1을 생산한다. 이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는 빛이 수면 가까이에 많고 생물에 필요한 영양분은 위로 올라오는 해류에 의해 운반된다. 결과적으로 바다는 육지보다 많은 생물을 생산한다. 강도 영양분을 바다로 운반하여 쌓이게 한다. 열대지방의 바다에는 강력한 해류가 깊은 곳에서부터 표면으로 올라올 때 영양분을 함께 운반하므로 해양 생물이 풍부하다. 이 지역에는 연안에 사는 물고기들로 넘친다. 다른 지역은 연안에서 생성되는 유기체에 의존하게 된다. 엄청난 양의 바닷물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원 약층으로서 생물이 헤엄쳐 다니지만 해저와는 닿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심해층으로서 생물이 해저에 닿아 있다. 표층에는 플랭크톤을 구성하는 미생물들이 마치 육지의 식물이 하는 것처럼 태양 광선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합성하고 이 과정에 산소를 배출한다. 플랭크톤은 미세한 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로부터 구성되는데 다른 동물들의 주요한 먹이가 된다. 유체 플랭크톤을 이루는 수많은 작은 갑각류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2인치에 달하기도 한다. 차가운 기후에서는 이들은 바다 표범이나 다른 큰 동물의 주식이 된다. 플랭크톤을 만드는 유기체가 죽어서 해저에 쌓이면서 양분이 되는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해저 동물이 먹게 된다. 플랭크톤을 만드는 유기체들은 물 위에 떠서 해류에 의해 운반된다. 어떤 것들은 선물을 이용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유체 플랭크톤을 만드는 10만 개 중에 하나의 유기체만이 성숙하게 된다. 이들은 정어리와 같은 좀 더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심지어 남극의 바다에서도 2인치 정도 되는 크릴새우와 같은 유체 플랭크톤이 풍부하다. 극지방에 여름이 오면 크릴새우는 엄청난 양으로 불어난다. 이 작은 생물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포유류인 고래의 주식이 된다. 고래는 몇 분 안에 1톤 이상의 크릴새우를 먹을 수 있다. 흰 긴수염 고래는 여름에는 극지방의 바다에서 보내고 겨울 동안에는 번식을 위해 적도로 간다. 이들은 다 자라면 몸길이 100피트에 몸무게 150톤까지 나간다. 플랭크톤을 먹은 생물들은 연어와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상어는 유선형으로 생겨서 헤엄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길이가 18피트 이상 되는 것도 있다.
이들은 물속에서 머물 수 있는 부대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강력한 이빨과 놀라운 속도를 지닌 가혹한 사냥꾼이다. 잔인성을 지닌 생물이지만 상어에 매료된 사람들 중에는 이들을 연구하는 것에 전념하는 이도 있다. 호주의 잠수 사진가 벨러리 테일러는 이 공포의 존재를 촬영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좀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 증거로는 그녀의 턱에는 상어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다. 연안을 구성하고 있는 가라앉은 대륙경사 등으로 이루어진 해저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다. 지역에 따라 생물의 분포가 다른데 해당 지역의 깊이, 밝기의 정도, 온도 등이 영향을 준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생물이 드물어지면서 이상한 생물들이 나타난다. 수표면에 사는 해양 생물의 대표적인 동물인 크로로는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서 발견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작은 동물의 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다. 크로럴과 식물은 상호작용을 하며 양분을 교환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 사는 물고기들은 색깔이 밝다. 공격하는 적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위장을 하여 적에게 잘 보이지 않게 한다. 이들은 대부분 홀쭉한 몸을 하고 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달팽이와 괄대충 등의 다른 생물도 있다. 그리고 개와 같은 갑각류도 많이 있다. 깊이 들어갈수록 1000야드 밑에는 빛이 적고 온도가 낮다.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활동적으로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아끼면서 조용히 먹이를 기다린다. 대부분 몸집은 작지만 큰 입과 두툼한 배를 갖고 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이들의 신진대사는 느리다. 불가사리와 섬개 등도 살고 있다. 그 외에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 이곳의 가장 무서운 사냥꾼은 문어이다. 이 동물은 뇌가 잘 발달해서 척추 동물보다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울 수가 있다. 분명히 기억력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훈련한 것을 일주일간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크로 막아놓은 병따기 등의 복잡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뼈가 없으므로 몸이 자유롭다. 3피트짜리 문어가 1인치 정도의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들은 공포, 공격, 분노 등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신기한 동물은 적에게 먹물을 뿌려서 그 냄새로 적을 물리쳐 자신을 보호한다. 완전히 어두운 지역에도 생명은 존재한다. 무려 5,0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이러한 환경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이 중에 44%는 스스로 빛을 발한다.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바다의 생태 순환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근사한 해안에서 발을 적실 때 잠시 지구의 넓은 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며 가장 원시적인 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바다로부터 많은 요람들이 나와서 멀고 먼 몸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다는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과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